2005년 9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37분 경상북도 봉화군의 어느 산자락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세 여성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세 사람의 이름은 박미경, 윤지은 36세, 그리고 한소라 33세. 세 사람 모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말마다 바람의 길이라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던 친구였다. 경험이 풍부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랬기에 그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곧 믿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번져갔다. 이날 세 사람은 오후 4시까지 하산하기로 약속했었다. 평소에도 시간을 엄격히 지키던 사람들이었기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남편들과 가족들은 처음에는 휴대폰 신호 문제쯤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이 엄습했다. 그리고 오후 8시 30분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시 경찰은 즉시 야간 수색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마치 세 사람이 산속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이 사라졌다. 그들은 정말로 산에 오른 걸까? 일부 수색 요원들은 그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 입구의 CCTV에는 분명 세 사람이 함께 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게 그날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박미경의 휴대폰 알람이 정확히 오전 5시 30분에 울렸다. 그는 중학교 영어교사로 일하며 평소 시간 관리가 철저한 성격이었다. 5년째 바람의 길에서 활동하며 전국의 명산을 다니던 베테랑 산악인이었다. 학교에서도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교사로 통했지만 동호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언니 같은 존재였다. 같은 시각 강남구에 사는 윤지은도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대형 은행의 과장으로 일하며 8살 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워킹맘이었다. 평일에는 일과 육아에 지쳤지만 주말만큼은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번 산행도 바로 그가 주도한 계획이었다. 한편 마포구에 살던 한소라는 IT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는 33세의 젊은 직장인이었다. 세 사람 중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등산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해 늘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촬영 실력도 수준급이었다. 혼자 사는 70세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효녀로도 알려져 있었다. 이 세 사람은 2000년 온라인 등산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서로 나이대가 비슷하고 관심사도 같았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반드시 함께 산에 오르고 하산 후에는 맛집에서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전 6시 박미경이 운전하는 회색 아반떼가 윤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이미 뒷좌석에는 한소라가 타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산행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점검하며 이번 봉화의 단풍은 정말 예쁘대 라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윤지은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차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보며 말수가 줄었다. 평소 꼼꼼히 등산 계획을 세우던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박미경은 차를 몰며 여러 번 말했다. 오늘은 꼭 4시까지 내려와야 해. 남편이 저녁 6시에 중요한 자리에 함께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남편의 승진과 관련된 회식이라 절대 빠질 수 없는 날이었다. 서울에서 봉화까지 약 3시간 반이 걸렸다. 세 사람은 가는 내내 최근의 등산 코스나 새로운 장비 이야기를 나눴지만 윤지은은 계속 침묵했다. 오전 9시 30분 그들은 봉화 국립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차량이 있었지만 가까스로 빈자리를 찾았다. 미경은 밝은 등산복에 검은 등산화를 신었고 윤지은은 회색과 갈색 계열의 등산복 차림이었다. 한소라는 오렌지색 윈드브레이커를 입고 있었다. 오전 10시 그들은 탐방지원센터에서 입산 신고서를 제출했다. 직원은 세 사람이 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왔던 걸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박미경 혼자 조용히 서류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신고서에는 하산 예정 시각이 오후 4시로 적혀 있었다. 오전 10시 15분 대구에서 온 한 등산객이 주차장 근처에서 세 여성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가 본 방향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상으로 가는 주등산로 대신 계곡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7분
계곡 입구의 매점에서 음료 3병과 초콜릿 2개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매점 주인은 그들이 모두 활기차 보였다고 회상했다. 계산은 한소라가 했다. 평소에도 세 사람의 공용 지출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의문이 생겼다. 계곡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은 우회로였다. 왜 그들은 굳이 비효율적인 코스를 택했을까? 수사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소라가 일주일 전 동호회 블로그에 글을 남겼었다. 이번에는 숨겨진 명소에 가볼 거야.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던데 누가 알려줬는지는 비밀이야. 그 숨겨진 명소는 어디였을까? 그리고 누가 그 정보를 알려준 걸까? 오전 11시 30분, 세 사람은 계곡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후로는 목격자가 없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구역이었다. 깊은 숲과 거친 바위, 그리고 불안한 정적만이 존재하는 구간이었다. 세 사람이 향한 진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왜 예정된 코스를 벗어났을까? 모든 미스터리는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다음날 오전 6시, 구례경찰서에는 3명의 실종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어 있었다. 전날 밤부터 연락이 끊긴 세 여성의 가족들은 모두 밤을 새웠다. 남편,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혹시 지금쯤은 내려오고 있을까? 하지만 새벽이 밝아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위치 추적 신호는 산 입구에서 끊겼다. 경찰은 즉시 산악구조대를 투입했다. 첫날 수색은 밤새 이어졌지만 성과가 없었다. 구조대는 다음날 새벽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등산로를 따라 상류까지 수색구역을 넓혔다. 전날 내린 비로 땅이 질퍽거렸고 흔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오전 10시쯤 한 구조원이 계곡 인근에서 초콜릿 포장지와 물병을 발견했다. 편의점 매출 기록과 일치하는 브랜드였다. 그것이 세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드론과 탐지견을 투입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일부 수색대원은 혹시 세 사람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전날 오후 2시경 등산객 한 명이 비슷한 복장의 세 여성이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 시각은 사진이 찍힌 시간과 거의 같았다. 하지만 목격자는 멀리서 본 것뿐이라 얼굴이나 인상착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언론은 곧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전국 일간지와 방송사들이 지리산에서 서울 여성 3명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방송 화면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비쳤다. 직업, 나이, 가족관계까지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동정과 호기심을 동시에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갖 추측이 쏟아졌다. 등산로를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사고일 수도 있다. 혹시 누군가 끌고 간 건 아닐까? 일부 댓글은 여자들끼리 산을 가면 위험하다며 무심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수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구례경찰서와 산악구조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쳐 4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었다. 산 아래 마을 주민들도 도시락을 싸와 수색대를 도왔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했다. 시신도, 장비도, 옷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자 언론의 보도는 점점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 방송사는 등산객 3명 동반 자살 가능성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세 사람의 가족은 방송국 앞에서 항의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추측에 더 쏠려 있었다. 박미경의 남편은 매일 새벽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우리 아내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복했다. 윤지은의 어머니는 손자를 돌보며 하루에도 12번씩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한소라의 어머니는 카메라를 찾으면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세 가족은 서로 연락하며 수색대 근처에서 숙박했다. 희망은 점점 작아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은 탐방지원센터의 출입 기록을 재검토했다. 세 사람의 입산 시간은 오전 10시로 확인되었지만 하산 기록은 없었다. 통상적으로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면 직원이 자동으로 체크하지만 그날은 비로 인해 일부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혹시 산 아래 다른 마을로 내려갔을 가능성도 검토했다. 하지만 인근 마을의 CCTV 어디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구조대는 산 북쪽 능선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오후 늦게 한 구조원이 희미한 발자국 3개를 발견했다. 그러나 비가 내린 탓에 형태가 불분명했고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자리는 결국 아무 의미 없는 흔적으로 남았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수색은 10일을 넘어섰고 사람들은 피로에 지쳤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졌다. 박미경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라고 물었다. 윤지은의 은행은 그녀의 책상을 그대로 두었다. 한소라의 웹디자인 회사는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다. 세 사람의 부재는 각자의 삶에 빈자리를 남겼다. 열이틀째 되는 날, 구례군청에서는 실종자가 가족과 경찰, 산악회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다. 수색대장은 인명구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은 가족들에게 선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수긍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경험이 많았다. 혹시 납치나 범죄가 아닐까? 가족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 경찰은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보름이 지나자 수색은 사실상 중단 단계로 접어들었다. 남은 건 막연한 추측과 설명되지 않는 공백뿐이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 사람을 기억했다. 서울로 돌아온 가족들은 매일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새로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사건으로 옮겨갈 무렵 이 사건은 서서히 잊혀졌다. 그러나 9월 30일 실종 6일째 되던 날, 한 등산객이 우연히 산길 옆에서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가방 안에는 세 사람 중 한 명의 신분증, 지갑, 화장품,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의 흔적을 감추고 있었다. 9월 30일 오전 8시 45분, 구례경찰서에 신고 전화 걸려왔다. 한 등산객이 산길 옆 풀숲에서 회색 배낭 하나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위치는 탐방로에서 약 2km 떨어진 비포장 임도였다. 신고자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중 땅에 반쯤 묻힌 배낭을 발견했다고 했다. 경찰과 수색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배낭은 중형 크기의 회색 나일론 제품이었다. 겉면은 깨끗했지만 바닥 부분에는 흙이 약간 묻어 있었다. 비에 젖은 흔적이 없었기에 최근에 놓인 것으로 보였다. 배낭 안에는 신분증, 지갑, 화장품, 휴대용 손전등,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한 대가 들어 있었다. 신분증 이름은 박미경이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2,000원과 카드 2장,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모든 물건을 증거물로 수거했다.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전원은 켜졌지만 메모리 카드 슬롯이 비어 있었다. 메모리 카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꺼낸 듯 깔끔하게 빠져 있었다. 경찰은 즉시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뉴스 속보는 그날 오후 전국으로 퍼졌다. 실종된 여성의 배낭 발견, 카메라 메모리 카드 사라져. 사람들은 놀라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방송국들은 잇따라 산으로 취재팀을 보내 현장을 생중계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서로 불려가 물건을 확인했다. 박미경의 남편은 가방과 지갑이 아내의 것이 맞다고 확인했지만 깨끗한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비가 그렇게 왔는데 젖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은 곧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가방이 비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건 누군가가 최근에 그 자리에 놓았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은 배낭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km 구역을 다시 수색했지만 추가 단서는 없었다. 오직 몇 개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을 뿐이었다. 세 여성 모두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그 담배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사흘 뒤 도착했다. 가방과 카메라에는 박미경과 한소라의 지문이 뚜렷이 남아 있었고 미세하게 다른 지문 한 세트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언론은 즉시 타살 가능성 급부상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박미경의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윤지은의 직장 동료들도 회사 앞에서 전단을 배포했다.
한소라의 어머니는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딸의 사진을 들고 누가 그 가방을 가져다 놨는지 제발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그 영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조사했다. 박미경은 실종 당일 오전 학교 동료와 짧은 문자 연락을 주고받은 게 마지막이었다. 윤지은은 전날 밤 회사 상사에게 보고서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한소라는 실종 전날 밤 동호회 블로그에 이번 산행은 특별하다. 멋진 사진을 꼭 찍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 문장은 경찰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특별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조사 결과 한소라는 평소에 사진 촬영 장소를 직접 답사하는 습관이 있었고 누군가에게서 비밀 명소를 추천받았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가방이 발견된 지점은 공식 등산로가 아닌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외딴 길이었다. 경찰은 혹시 차량을 이용해 누군가 물건을 옮겼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인근 CCTV는 많지 않았고 그나마 남은 영상들은 해상도가 낮았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졌다. 수사팀은 가방이 놓인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현장 근처의 낙엽 상태와 흙의 습도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가방은 최소한 실종 다음날 이후, 즉 수색이 한창일 때 놓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물건을 배치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일부 언론은 가짜 단서를 남긴 범인의 도발이라 보도했다. 다른 언론은 누군가 제보를 시도했으나 두려워서 중간에 멈췄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소라의 카메라 브랜드가 국내에선 잘 팔리지 않는 외국 제품이었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의 종류도 특수했다. 동일 모델의 카메라를 수리한 기록을 조회하던 중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중고 전자상가에서 같은 모델을 수리한 남성의 기록을 찾아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가방은 단서이자 미스터리의 상징이 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가방이 발견된 날을 두 번째 실종의 날이라 불렀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희망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다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후 한 달 동안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잊기 시작했다. 하지만 10월 4일 지리산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함양의 한 농가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진흙에 반쯤 붙인 SD 메모리 카드 한 장이었다. 세 여성의 운명을 뒤흔들 결정적인 조각이었다. 10월 4일 오전 함양군의 한 농부가 논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가을 추수가 한창이던 시기였고 논의 한가운데에서 반쯤 흙에 붙인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눈에 띄었다. 그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고 주워버리려다가 그것이 카메라용 SD 메모리 카드라는 걸 알아차리고 가까운 지구대로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압수해 국과수로 보냈다. 며칠 후 복원된 데이터 일부가 경찰청으로 전달되었다. 총 7장의 사진 중 12장만 복원이 가능했다. 나머지는 손상돼 있었다. 복원된 사진의 첫 부분은 평범했다. 세 여성이 산 입구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 물가에서 음료를 마시며 포즈를 취한 사진, 그들의 익숙한 주말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진이 8번째를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진의 시각은 오후 2시 37분부터 2시 46분까지 불과 9분 사이였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세 사람이 서 있었고 멀리 다른 등산객 2명이 보였다. 문제는 그 다음 사진이었다. 화면 한쪽에 낯선 남성의 실루엣이 잡혀 있었다. 얼굴은 햇빛에 가려졌지만 회색 모자와 짙은색 재킷 차림이었다. 이어지는 사진에선 또 다른 남성이 등장했다. 그는 첫 번째 남성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카메라 쪽으로 향해 있었다. 10번째 사진에는 윤지은이 남성 한 명과 마주 서 있는 모습이 있어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고 남성은 손을 들어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했다. 이후 사진부터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피사체가 불분명했고 렌즈가 빠르게 움직인 흔적이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오후 2시 46분에 찍혔다. 프레임 하단에는 누워있는 듯한 사람의 다리와 신발이 희미하게 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후로 아무 이미지도 없었다. 수사관들은 그 사진들을 반복해서 분석했다.
해상도가 낮아 얼굴 식별은 불가능했지만 복원된 메타데이터는 모든 사진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촬영됐음을 보여줬다. 사진 속 배경은 분명 지리산 북쪽 계곡 근처였다. 실종 당일 오후 2시경으로 기록된 시각은 목격자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찰은 즉시 두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 수배를 검토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했다. 사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고 가족들은 언론 공개에 신중했다. 그럼에도 보도가 나가자 여론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살해범이 찍혔다. 카메라가 진실을 말한다. 누가 메모리 카드를 버렸나? 같은 제목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뉴스에선 메모리 카드가 발견된 장소가 함양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지리산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이었다. 실종자들이 그 지역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누군가 물건을 가져가 그곳에 버렸다는 의미였다. 사람들은 범인이 버렸다와 제보자가 숨겨놨다는 두 가지 가설로 나뉘었다. 수사팀은 사진의 촬영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주변 등산로와 GPS 데이터를 분석했다. 메타데이터상 좌표는 실종 당일 오후 2시 40분, 해발 약 900m 지점이었다. 그러나 해당 위치는 일반 탐방객이 거의 가지 않는 비공식 경로였다. 산악경찰은 현장을 재확인했지만 이미 많은 날이 지나 단서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때 한 구조대원이 뜻밖의 정보를 제시했다. 실종 3일 전 탐방센터 근처에서 낯선 남성 2명이 산행 허가를 문의했다고 한다. 그들은 사진 촬영팀이라 소개했으며 전문 장비를 들고 있었다. 직원은 그들이 실제로 허가를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 증언은 당시엔 중요하지 않았지만 메모리 카드의 사진이 공개되자 의미가 달라졌다. 경찰은 전국의 렌터카 기록과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뒤졌지만 조건에 맞는 인물은 찾지 못했다. 대신 실종 전날 저녁 지리산 근처의 편의점 CC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었다. 세 여성이 음료를 계산하는 순간 카메라 왼쪽에 한 남성이 등장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복장이 메모리 카드 속 남성과 유사했다. 경찰은 영상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지만 영상이 너무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론은 점점 불안정해졌다. 실종 사건은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미해결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0월 중순 경찰은 수사를 공식적으로 실종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했다. 가족들에게도 통보가 이루어졌다. 박미경의 남편은 적어도 누군가가 그날 함께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지은의 어머니는 사진 속 시계를 계속 바라보며 울었다. 한소라의 어머니는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고 이게 내 딸의 마지막 눈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날 이후 증거 보관소에 있는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를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사건 번호도 새로 부여됐다. 언론은 지리산 여성 실종 사건 미스터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보도를 내보냈다. 그 무렵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음모론이 퍼졌다. 일부는 사진 속 남성들이 불법 채권 추심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부는 세 여성이 정치인 연루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썼다. 경찰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지만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사진을 지리산의 유령 이미지라고 불렀다. 그 안에는 공포보다도 슬픔이 더 크게 자리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구분의 기록.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사진은 진실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가려버렸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아래 벌어진 일이라는 확신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10월이 끝나갈 무렵 경찰은 뜻밖의 제보를 받았다. 바람의 길 등산 동호회의 전 회원이었던 이나훈이라는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수사관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이나훈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윤지은이 몇 달 전부터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증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서 개인 대출과 사채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고 급기야 동호회 회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것이다. 동호회 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만 윤지은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아무도 깊게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나훈은 직접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고 그 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이번 산행이 끝나면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곧 윤지은의 금융 내역을 조사했다. 실제로 그녀는 한 비공식 대부업체로부터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회사 이름은 흑회울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불법 채권 추심을 하던 조직이었다. 문제는 그 조직이 이미 경찰 수사망을 피해 사라진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계좌 추적 결과 윤지은은 실종 열흘 전 그들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윤지은의 휴대전화 신호를 다시 분석했다. 실종 당일 오후 1시 30분 그녀의 번호가 지리산 근처 함양 방향으로 한 번 이동한 기록이 있었다. 그 신호는 20분 후 사라졌고 2시 47분경 다시 지리산 중심부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 그 시각은 메모리카드의 마지막 사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찰은 혹시 세 사람이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윤지은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갔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수사팀은 통화 내역 중 익명번호로 된 통화를 추적했다. 그 번호는 한 렌터카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된 선불 휴대폰으로 확인되었다. 렌터카 기록에는 실종 전날 낮 12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대여된 기록이 있었다. 운전자는 30대 남성 2명으로 이름은 모두 가짜였다. 그 차량은 실종 다음 날 밤 전라북도 남원시 근처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차량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과 낡은 지도 한 장이 있었다. 지도에는 지리산 일대의 탐방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붉은색 펜으로 특정 지점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 위치는 바로 사진의 메타데이터 좌표와 거의 일치했다. 경찰은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했다. 그 무렵 사건은 다시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방송사들은 윤지은의 채무 사실을 보도하며 경제 절벽에 몰린 여성의 비극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여론은 양분되었다. 일부는 피해자를 비난했고 일부는 불법 대부업체의 폭력을 규탄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런 논쟁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한소라의 어머니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누가 내 딸을 데려갔든 이유는 상관없다. 사람이라면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은 그의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 중 하나가 되었다. 11월 초 경찰은 한소라의 휴대전화 기록을 다시 복원했다. 그녀는 실종 전날 저녁 10시 22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번호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었다. 통화 시간은 58초.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직후 그녀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수사팀의 눈에 들어왔다. 이번엔 진짜 멋진 사진이 나올 것 같다.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다. 경찰은 블로그 접속 IP를 추적했다. 접속 위치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이뤄졌고 이후 새벽 1시경 함양 인근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재로그인한 흔적이 있었다. 즉, 그녀는 새벽에 이미 지리산 인근에 도착해 있었다는 뜻이었다. 세 사람은 오전 10시에 입산 신고를 했지만 최소 한 명은 그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셈이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렌터카가 찍힌 CCTV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영상의 시간은 오후 1시 33분 함양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이었다. 차량은 북쪽 방향으로 향했다. 그때 이미 윤지은의 휴대폰 신호는 함양 인근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경찰은 세 여성이 SUV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는 여전히 불충분했다. SUV 안에 머리카락에서 나온 DNA는 윤지은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여전히 신원불명. 조직의 흔적은 사라졌고 흑회라는 이름만 남았다. 11월 말 수사팀은 내부 보고서에서 불법 사채 조직 개입 가능성 높음이라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공식 발표는 미뤄졌다. 사건은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흘렀고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12월 초 박미경의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릴 이유가 없다. 누군가 그들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 발언 이후 온라인에는 대부업체 내부 공모설이 퍼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용히 입을 닫았다. 겨울이 깊어가며 지리산에는 눈이 내렸다. 수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사건은 미제 사건 전담팀으로 넘어갔다. 기록상 마지막 진술은 한 구조대원이 남겼다. 그날 분명히 SUV 차량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 그 말은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해의 마지막 날, 박미경의 가족은 서울 자택에서 작은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사진 3장이 놓여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2006년 봄,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흑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부산과 대구 일대를 수사했지만 이미 조직은 해체된 뒤였다. 주요 조직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이름조차 가짜였고 남은 것은 폐업한 사무실의 간판뿐이었다. 사건은 그렇게 서류 속으로 묻히는 듯했다. 세 사람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달 서울 서부경찰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아직 산속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었다. 새로운 사건이 매일 뉴스에 등장했고 새 여성의 이름은 점점 잊혀갔다. 그해 가을, 박미경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정 한쪽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윤지은의 은행에서는 근무 기록이 무기한 휴직으로 남아 있었다. 한소라의 어머니는 매달 지리산 근처로 내려가 산신제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소라야, 돌아와야지라는 한마디를 남겼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2007년 사건은 경찰 내 미제 전담팀으로 넘어갔다. 팀장은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기소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철저히 계획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진전도 없었다. 그해 여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리산 실종 사건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이 흑해의 하부 조직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지은이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며 조직 내부의 자금 세탁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썼다. 글은 곧 삭제되었고 작성자의 IP는 추적되지 않았다. 그 일은 다시 사건을 대중의 입에 오르게 했지만 경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 무렵 흑해라는 이름은 점점 신화처럼 변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권력층과 연결된 어두운 세력이라고 믿었다. 언론은 조심스러웠고 경찰은 말을 아꼈다. 피해자 가족들만이 여전히 진실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더 이상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건 그해 겨울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단서 부족으로 인한 수사 중단이었다. 2008년 새 여성의 실종 3주기가 되던 날 한 방송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제목은 사라진 그녀들. 프로그램은 그들이 남긴 사진, 가방,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누군가 입을 닫고 있다. 같은 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방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상은 조용해졌다. 세 사람의 가족들은 점점 나이를 먹었다. 윤지은의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고 친구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한소라의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세를 보였지만 딸의 사진을 매일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박미경의 남편은 교사로서 남은 생을 버텼지만 매년 9월이면 병가를 냈다. 2009년 지리산 인근에서 관광객이 남긴 온라인 후기 하나가 경찰의 눈에 들어왔다. 산속에서 이상한 비석을 봤다. 이름은 없고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글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괴담으로 변했다. 범인이 남긴 표식이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표시다. 의견이 갈렸다. 그해 말 마지막으로 열린 가족 간담회에서 박미경의 남편이 말했다. 이제 진실을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윤지은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 가족은 서로의 연락을 줄였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2010년이 다가올 즈음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추가되었다. 본 사건은 범죄 조직 개입 가능성은 높으나 주요 인물 소재 불명으로 장기 미제로 분류함. 그 문장은 냉정했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세 사람의 산과 수많은 밤이 숨어 있었다.
서울에서 열린 인권단체 포럼에선 이 사건을 기억되어야 할 미해결 사건으로 언급했다. 발표자는 말했다. 이 사건은 한 사회가 여성의 불안을 어떻게 외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말은 잠시 박수를 받았지만 곧 다른 이슈에 묻혔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진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겨울 전혀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전화가 경찰청으로 걸려왔다. 한 남자가 말했다. 지리산 사건, 제가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도영이었다. 나이는 32. 과거 흑해의 하부 조직원이었고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날 일을 다 말하겠습니다.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회의실에 권도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말은 또렷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05년부터 불법 대부조직 흑회의 심부름꾼으로 일했다. 주로 채무자 위치를 추적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2006년 봄 그는 체포되어 3년간 복역했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의 진술은 모두가 알고 있던 이야기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윤지은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2005년 말 윤지은은 조직의 중간책에게 8천만 원을 빌렸다. 담보 없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조직은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때 윤지은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대가로 빚을 탕감해달라고 제안했다. 권도영의 말에 따르면 그 정보는 대부업체 내부의 불법 송금 내역과 정치권 연결 고리였다. 윤지은은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직은 제안을 거절했다. 오히려 그녀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다.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됐다. 권도영은 그 임무를 맡았다. 그는 윤지은이 주말마다 바람의 길이라는 등산 동호회에 나간다는 걸 알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미경과 한소라를 알게 되었고 세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권도영은 그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단순한 친구 관계로 생각했다. 그러나 윤지은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 그는 상부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그 여자가 산에 간다. 그날로 끝내라. 그는 자신이 직접 실행에 나서진 않았다고 했다. 대신 조직의 다른 2명이 현장으로 갔다. 그는 그들을 형님이라 불렀고 그 중 한 명이 사진 속 남성 중 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2 사람은 윤지은이 지리산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SUV 차량을 렌트했다. 권도영은 그 차량을 인근 창고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2 남성은 그 차를 타고 지리산으로 떠났다. 그날 오후 권도영은 남원시의 한 모텔에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2 남성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다. 끝났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 차를 버리고 사라졌다. 권도영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묻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은 그에게 카메라 한 대를 건넸다. 그리고 말했다. 그 안에 있는 건 치워라. 그 카메라가 바로 한소라의 것이었다. 권도영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불태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말없이 가방에 넣어두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의 수사가 거세지자 그는 겁을 먹었고 결국 메모리 카드를 함양 인근에 버렸다. 누군가 찾게 되면 진실이 알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주장에 따라 흑해의 자녀 조직원들을 추적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이 잠적한 뒤였다. 몇몇은 해외로 출국했고 일부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수배를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한편 권도영의 진술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이었다. 그는 윤지은이 사건 당일 오전 실제로 조직의 중간책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 당신들도 끝낼 준비를 해라. 그 통화 이후 그녀의 휴대전화는 꺼졌다. 권도영은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를 언론에 넘기려는 의도였다고 믿었다. 경찰은 윤지은의 집을 재수색했다. 오래된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발견되었다. 복구 결과 수십 개의 송금 내역이 포함된 엑셀 파일이 나왔다. 송금 대상 중 일부는 당시 지방의 고위공무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내부 조사팀을 꾸렸지만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었다. 언론은 지리산 실종 사건,
권력과 돈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권도영의 진술은 진실일 수도 또 하나의 자기 방어일 수도 있었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을 찾아보라. 내가 말한 그 이름들 진짜 존재한다고 했다. 며칠 뒤 경찰은 권도영의 진술 속 한 인물을 특정했다. 이름은 정태호. 과거 흑회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휴대전화는 2006년 10월 전북 장수에서 꺼졌다. 이후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그의 가족과 지인을 조사했지만 모두 그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또 다른 어둠을 만들었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누가 죽였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왜 숨어 있는가? 경찰은 해외 도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망을 넓혔다. 그러나 증거는 다시 끊겼다. 권도영은 수사협조 후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짧게 말했다. 그날 세 여자는 계획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한 문장은 사건의 의미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속에 휘말린 사람들이었다. 그의 증언으로 사건은 다시 세상에 떠올랐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누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세 여성이 동시에 사라져야 했는지. 그날 이후 수사팀은 다시 지리산으로 향했다. 오래된 기록과 기억, 증언을 따라가며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경찰은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2011년 봄, 사건은 마지막 국면을 맞았다. 권도영의 진술 이후 경찰은 전국을 뒤져 정태호의 흔적을 쫓았다.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는 사라졌지만 2007년 이후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여러 회선이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제주도의 한 중고폰 매장에서 확인되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관을 보냈다. 그곳에서 일하던 점원은 사진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 3년 전에 봤어요. 이름은 다르게 썼지만 기억나요. 그는 손님이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있었다. 영상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단서는 또 사라졌다. 그해 여름, 권도영은 보호시설을 나와 지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경찰과의 마지막 면담에서 말했다. 이제 나도 잊고 싶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다. 그 소식은 언론에 짧게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사건은 다시 정적 속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미제 사건 파일을 닫았다. 기록에는 공소시효 내 재수사 가능이라는 문장만 남았다. 하지만 아무도 다시 그 파일을 열지 않았다. 세 여성의 이름은 어느새 뉴스에서 사라졌다. 2015년 박미경의 남편은 교직을 그만두고 전남으로 내려갔다. 그는 조용히 살며 매년 같은 날짜에 지리산 근처를 찾았다. 윤지은의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어머니의 사건에 대해 졸업 논문을 썼다. 제목은 기억되지 않은 여성들. 논문은 발표 후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결론에 이렇게 썼다. 어머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소라의 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딸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요양원 간호사가 매일 일지를 썼다. 오늘도 어머니는 소라를 불렀다. 그녀는 딸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다. 2020년 어느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사건을 다시 다루었다. 제작진은 경찰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실종 당시의 마지막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흐릿한 빛 속에서 세 여성의 모습이 서 있었다. 그 사진은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그 안의 표정만큼은 선명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방송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시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지리산 근처 마을에 살던 노인의 것이었다. 그는 2006년 가을 산 근처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그때 말하지 못한 게 마음에 남아서요. 경찰은 현장을 조사했지만 이미 모든 흔적은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영향은 예상 밖이었다. 전국에서 유사한 실종 사건의 피해 가족들이 모였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동으로 진상규명 요청서를 냈다.
경찰은 그들의 청원을 받아들였고 몇몇 오래된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다. 그중엔 지리산 실종 사건도 있었다. 재조사 결과 새로운 과학기술로 복원된 메모리카드의 데이터에서 미세한 음성이 검출되었다. 그것은 바람소리 사이에 섞인 짧은 한마디였다. 괜찮아요. 경찰은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말했다. 그건 미경이의 목소리입니다. 그 음성은 사건의 결말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충분했다. 그 한마디는 살아있는 증언이자 끝나지 않은 시간의 흔적이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다시 이 사건을 떠올렸다. 책이 나오고 다큐멘터리가 재방송되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고 댓글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달렸다. 세상은 잊었지만 기록은 남았다. 지리산 입구에는 세 여성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돌비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아무 설명도 없고 단지 한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길 위에서 서로를 잃지 않았다. 해마다 9월이 오면 낯선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 누군가는 꽃을 두고 누군가는 메모 한 장을 남긴다. 어떤 이들은 그 사건의 세부를 모른다. 그저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발길을 멈춘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다. 2022년 가을, 윤지은의 아들은 지리산 등산로 입구에서 작은 연설을 했다. 기자도 카메라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찾는 건 범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의 존엄입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인간이었음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의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은 울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여전히 잊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 산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달랐다. 마치 오래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 말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보다 더 오래 남았다. 그것은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것이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이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잊혀질지라도 그들이 남긴 마음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사라진 세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고통과 진실을 잊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며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게나마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 짧은 댓글 한 줄, 그리고 구독의 손길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